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유산세를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으로 향해 산업성장 동력 확보와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 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시행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김대영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지난달 파행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빼고 여야 국정협의회로 다시 열렸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동기 기자,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이 한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는데요. 우 의장과 여야는 경제가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소리도 전했는데요. 여야 합의가 잘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논의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논의해 가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가 많이 부진하고 또 경제 성장이 많이 어려워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은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야는 오늘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집중했는데요. 여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와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조 원 규모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내수 경기 회복과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30조 원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정부 여당이 추경 시기와 규모에 관해 먼저 협의한 후 다시 논의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 특위 구성과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연금개혁 특위에서 구조개혁과 또 여야 이견이 있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독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도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 여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는데요. 여야는 시작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부정선거론도 도마에 올랐는데 김 후보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대국민 설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소식 한규미 기자입니다.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 개최를 놓고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며 선관위 현안 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한 인사 채용이 선관위 내에 심각하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선관위뿐 아니라 경찰청과 소방청 보훈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의 현안이 선관위 채용 비리만 있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훈 인사,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김대웅 후보자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또는 경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비리가 저질러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위원이 된다면 이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출석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답했습니다. 김 총장은 법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법적으로 이들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걸 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연루된 10명의 그 비리 채용자 그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그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지금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야당 측 질문에는 김대웅 후보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사전투표 폐지에 대해선 당장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시연회를 포함한 대국민 설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다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유산세는 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닙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공지능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 장학 제도와 무상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좀 지원을 해야 되고 결국은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AI 인재를 육성하고 나중에는 무상교육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추경 편성을 통한 AI 산업 지원 확대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자 증언이 오염됐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겁박한 것이라며 증언 오염의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대 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북극 항로 개척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동남권 발전을 위해 북극 항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표.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북극 항로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30년대가 되면 활발히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운의 특성이 또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선점한 상태에서 후발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지분 소위 포션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북극 항로의 중간쯤 대한민국이 위치한다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시급하다며 이 대표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 첨단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 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AI 산업에 대한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AI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전략 산업인 만큼 토론회의 형식, 시기와 장소를 양당이 함께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를 시도 중인 여권 정치인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위기는 기회라고도 하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 속에 여권 정치인들이 체급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성장 부총리 가칭이긴 하지만 이걸 신설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력 정치인들이요. 지금 하나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언론 공보를 강화하고 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언론사들도 이 마크맨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구분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권 후보들 역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정책적인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이 규제개혁 포럼에 참석해서 신성장 부총리를 만들어서 규제를 제거할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코가라는 슬로건을 내놓는 등 이 경제통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달 중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서 이 다시 성장이다도 발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이 가상자산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이 여전히 보수적인 규제 기조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등 경제의 지점에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어필하려는 게 눈에 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한때 보수의 아이콘, 젊은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탄핵 전국 흐름에서 그 빛이 다소 흐려진 듯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정치는 하루 앞을 모른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 정치 참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전만 못한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밝힌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어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 북콘서트를 열고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라면서 87년 체제의 극복은 단순히 과거의 극복이 아니라 미래의 초석이다라며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연일 반 이재명을 앞세우는 키워드로 인스타에 글을 올리는 한편 또 TV조선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등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것도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이 한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요,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장 이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전한길 강사는 최근에 이 채널A 출연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라고 발언한 자신의 인터뷰가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자 곧바로 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상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다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하며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이야기한 한 전 대표에게도 탄핵의 빌미가 있다라는 책임론도 나오고 있고 이 정통 TK로 불리는 보수층의 민심을 한 전 대표가 어떻게 수습하고 끌어안을지는 역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헌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개헌은 보수보다는 진보 정치권에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정치개혁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엔 개헌,
당선 후에는 침묵이다 이런 패턴도 있었는데 역시 이번엔 그 민주당 측에서 개헌으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 들었던 격언 하나를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적의 적은 내 편이다라는 이 외교계의 오래된 격언인데요. 개헌을 보면 그런 격언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헌이라는 이슈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권과 또 야권 중에 비명계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아젠다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잠재적으로 후보군으로 뽑히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규 전 의장 등은 모두 개헌에 찬성을 내비치는 것을 넘어서 87년 체제의 종식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연일 개헌론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고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어제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 경선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나누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면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헌정회를 중심으로 이 여야 정치 원로들은 대선 전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개헌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세종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검토 등 개헌이 아닌 아젠다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내란을 수습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될 때다. 바로 이 스탠스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는 확고한 반응입니다. 아직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언급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대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실 세종시로의 이전이라는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이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했던 민주당의 오랜 색깔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세종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꺼내들어서 이를 막으려 한 게 아니냐라는 평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논의의 경과와 또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공약과 정책, 그리고 다른 정당들의 입장을 쭉 정리해달라라고 이 대표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부분은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려면 우선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바로 필요하다는 헌법 점입니다. 개정이 우선이군요. 네,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수도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표했었지만 당시 야당과의 협의 등이 걸림돌이 돼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이 제2집무실만을 세종에 두는 방식으로의 우회 방식의 접근도 역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이 대표가 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세종 대통령실 이전을 꺼내든 것은 향후 이 충청권 민심을 노린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과 함께요. 이 탄핵 심판 이후 개헌과 관련된 변화된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ang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문적인 아이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과 범죄 경력 조회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여가위는 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유인 행위를 그루밍 범죄 처벌 범위로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여야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군 훈련 중 발생한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당국의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한 만큼 군 당국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지원은 물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왜 폭탄 8발이 민가에 투하됐고 실사격 훈련이 계속됐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국경 없는 의사회 크리스토우 국제회장을 만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분쟁과 난민, 재난과 전염병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기존 지원 체계만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도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크리스토우 회장은 한국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과 대학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판 커진 K-엔비디아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고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선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민펀드라는 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좀 하겠다. 일정한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또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벤처기업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어쩌면 1%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께 투자 자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이건 실패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한국판 엔비디아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 속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환영한다고 응수했지만 우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막 던지기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저희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성의 있게 받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토론하자,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진정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주당의 국민펀드 조성 정책으로 한층 판이 꺼진 K-엔비디아 공방. 과연 여야 토론이 성사되고 이후 효과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라면서 한국을 불공정 교역국으로 지목해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역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이에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미 수입품 관세는 0.79%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회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역시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4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물론 환율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을 거론한 것일 수도 있지만 평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좀 더 전략적인 해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팩트하고 상관없이 저런 얘기를 막 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다른 거를 얻어야 되는 그런 협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를 이번에 명시적으로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주판을 튕기고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채산성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없더라도 다른 걸 얻어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양국이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도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트럼프에게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등의 유연한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트럼프 신정부와 우리 최상목 대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손 놓고 기다리는 이 현실을 볼 때 그분은 능력이 안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곧 이러한 외교 문제도 미국과의 관계에도 해결하는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강조한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철을 위한 전략은 아닌지 등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리더십 부재 중 무엇보다 정부가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 위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여야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역시 여야 격돌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했던 사실들을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던 그 폭로는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죄 핵심 근거가 오염됐다면서 수사를 재검토하고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압박을 했는데요. 이런 여당의 주장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발언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그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그 직전에 이제 자기 지인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걸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뭔가 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여요. 네. 다만 그게 어디까지의 회유냐 이런 부분은 현재 분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보니까 양심선언 얘기 이런 거는 이제 동기들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다 또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어제 육성이 지인과 나는 어디까지는 동기들이 한 거고 어디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것인지 이제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여하튼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이 다 허위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들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제 결국 형사재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나 여기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 김병주, 박선원 의원을 유튜브에서 이제 만나 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은 상태에서 출연을 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하고는 좀 바뀐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이 전혀 없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곽종근 사령관 증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엄 당일 밤에 현장에 있던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들이 네. 이미 다 증언을 했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증언을 했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진술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진술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에 대한 증언이 이미 너무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곽종근 사령관 진술과 증언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무슨 수사를 다시 해야 되고 대통령 구속을 뭐 취소해야 된다. 이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 같아요. 네네. 종합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겁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뭐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이렇게 이제 촉구했는데 명태균 특검법, 서울중앙지검 조사 뭐 좀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야 될까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어느 당이 여권이었든 간에 집권을 했든 간에 네. 이제 여권의 일반적인 논리는요. 검찰의 수사를 보고 거기서 좀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뭐 그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역대 여권들은 늘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곧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공포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뭐 한 20일간 또 준비 기간 거쳐서 쪼가면 훨씬 더 늦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일반적인 원리, 그러니까 검찰 수사 미진 뭐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특별히 그 뭐 혜택을 베푼다든가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선 중앙지검 조사 후 명태균 특검법이 순서인 거 아니냐.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죠. 검찰에서 뭐 열심히 하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검찰에서 수사가 진척이 있고 성과가 있으면 뭐 특검의 명분이 훅 떨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된 상태니까 뭐 부르기 좀 어렵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는 언제든지 검찰에서 소환해서 이 사실관계 조사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없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검찰의 수사 의지에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건가요? 검찰 수사 의지를 의심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뭔가 좀 하는 척은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깊이 있게 할지. 네.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을 윤석열 검사 시절에 수사해서 기소하고 했을 때만큼 그렇게 진짜로 철저히 할지. 지금 검찰은 여전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핵심 포스트에다 포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검찰 수사로 이거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 주말쯤 금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쯤으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좀 넘길 전망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에도 일정 부분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 그리고 좀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2월 19일에 단 한 번으로 변론이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 이제 변론 끝나고서 뭐 한 2주 내지는 3주. 뭐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에는 사실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보통 2주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이 벌써 목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이라 내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리 공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공지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검찰의 수사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보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변론 종결한 이후에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헌법재판소가 또 받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더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조금 전에 뭐 그 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검찰이 그 수사 기록 줄 수 없다. 또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헌재가 왜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그 내부에서 무슨
그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만 낳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이 탄핵 결정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은 뭐 기각될 거라고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이 탄핵 소추됐을 때 5가지 이유인가 탄핵 소추 안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참여를 했고, 또 거부권 행사를 부당하게 남발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탄핵 소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명,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는데 국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니까 그거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그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거고 3명이니까요. 3배쯤 침해했겠죠. 또 이제 그만큼 더 위헌을 저지른 거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역시 이제 국무총리 탄핵도 그냥 단순한 뭐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이 정도로 탄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대통령 못지않게 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긴 쟁점이 하나 더 있죠.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200명이냐, 151명이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판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걸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하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제 낼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라 좀 답답합니다. 기각이라면 이제 복귀 말씀하시는 거죠? 기각되면 당연히 복귀를 하겠죠. 근데 이제 파면되면은 뭐 예상을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저는 파면을 예상을 하는데 재판관들이 이제 그 부분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결 정족수 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파면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저는 파면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아니, 쟁점하고는 좀 당연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의결 당연히 정족수 문제하고는 이제 좀 다른 기각하면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한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마은혁 후보자 또 임명권과 관련해서 또 이제 재판관이 8인이냐 9인이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3차 방정식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차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아마 그 얘기를 다음 나눠보도록 주에도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서도 임명을 안 한다. 그 전에 임명을 안 한 그 논리적 일관성에 따르면 임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국회에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내거나 아니면 또 탄핵 소추를 또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태로 가기 전에 저는 최장목 대행이 그래서 빨리 임명하는 게 문제를 순리로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뭐 지금 그 한간의 관측은 다음 주말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뭐 이제 저는 뭐 탄핵 기각을 예상하니까 그렇게 되면 복귀도 지금 뭐 거의 임박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결정도 임박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임명이 안 될 걸로 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한국판 엔비디아의 발언을 했던 게 계속해서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배당 수익, 세제 혜택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했고 여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 펀드가
어떻게 좀 조성이 되고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정책 제안은 정부 여당이 좀 적극적으로 하고 네. 야당이 이렇게 보니까 이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비판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지금 야당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아이고 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거 원래 야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만 그럼 그 중요한 인공지능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걸 너무 그렇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만들 게 아니고 네. 야당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선거운동 하기 위한 거니까 우린 일단 반대하겠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좀 입장이 바뀐 것 같다. 이게 토론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 아니 그러니까 국민펀드라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펀드만 놓고 보면 저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국민펀드를 그리고 펀드를 조성했는데 진짜 지금 국민의힘 말대로 만약에 그게 뭐 소진됐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누구 돈으로 돌려주죠? 그럴 바에야 그러면 정부가 뭐 펀드를 하나 만들든가 뭐 이렇게 책임성 있게 나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육성 방안 뭐 이런 것들은요. 아마 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뭐 여야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패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지느냐 이제 뭐 말씀을 아니 결국 실패하면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생각까지 간 것이냐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명계를 만나서 통합 행보를 이제 보였었는데. 돌연 비명계를 직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재작년 국회에서 자신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 당연히 통합 행보가 쇼였냐 이렇게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통합 행보 중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글쎄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과거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뭐든지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행이 불일치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전 지금도 여전히 그게 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통합행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뭐 저는 처음부터 저 통합행보는 그냥 보여주기다.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와서 이제 비명계를 저런 식으로 지켜가면 뭐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결국 그동안에 보여주기용으로 여러 차례 이게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셈법에 의한 계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비명계가 짜고 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본심인데 그게 얼떨결에 나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감정이 뭐 이렇게 얼떨결에 나온 거,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다. 글쎄요, 뭐 당내에서 나를 반대하는 비주류는 검찰이나 뭐 이런 데하고 짜고 한 것 같다. 이적 행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또 본인도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시점을 보면 그런 추정이 된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치 지도자가 근거도 없이 추측을 그렇게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지지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약간 좀 오만해진 것 같은데요. 이건 명백히 잘못이고요. 이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 편을 또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검찰 부역자들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 비명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표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손해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이 쏟아내는 이런 발언들은 일종의 자해 행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렸던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여야가 이제 충돌했습니다. 선관위 문제가 다시 이제 돌발
이제 분출하면서 여야 간에 이제 거센 또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선관위의 이제 채용 비리가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이에 대해서 특별감찰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또 야당은 직무 감찰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선관위의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여야 간의 입장은 서로 이제 일치하는 그 부분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좀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될지 마지막 두 분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의 직무 감찰. 그게 이제 감사원은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니까 이건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선관위를 정말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감찰 이 기능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죠. 네. 그러면 뭐 선관위가 감사위원을 몇 명 임명하겠다. 임명도 선관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대로 된 감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내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정말 중립적인 제3의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네. 뭐 국민적 감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저는 거기를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발언하는 선관위에 대한 입장의 포인트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릴 경우에 지금의 선관위로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에 깔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건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2달 내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를 제외하고서 누가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이다. 조기 대선 그 전에 선관위를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뭐 선거 치르기 싫은 속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감찰이나 감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이 헌법 안에 감사원법 관련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과거에 이승만 정권의 그 3.15 부정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관리를 내무부에서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비대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하고 중앙선관위 쪽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여러 가지 장치, 통제장치, 감시장치를 만들어서 중앙선관위를 좀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의견이 별로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손쉽게 합의해서 법률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 요새 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자 헌재가 뭐 당장 내일 뭐를 할지, 모레 뭐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변론은 뭐 미리부터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자기네들이 뭘 언제 결정을 하고 뭘 어떤 걸 먼저 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헌재 투명성 높여야 신뢰 얻는다로 하겠습니다. 네, 독립기관, 헌법재판소, 또 선관위원회 계속해서 이제 많이 좀 언론의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한 이유 중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한 게 오래전에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통화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죠.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뭐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열심히 수사를 하는 척하는데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어떤 국민 감정에는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명태균 특검법 피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